챕터 3 달러 패권의 흔들림, 종말인가 전환인가. 신제국주의와 세계 3강대국, 시진핑, 푸틴, 트럼프 독재의 부활과 파급력, 트럼프 정책의 변덕과 신뢰의 붕괴, 미국 채권 불신과 금융 질서의 균열, 미국 달러가 여전히 왕인 이유. 미국 달러와의 종말은 단순한 금융 담론을 넘어 세계 질서 재편과 직결된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곧바로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제국의 권력 이양이 항상 전쟁, 질병, 사회 혼란 같은 격변을 동반하며 서서히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중국의 도전도 달러 패권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극체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압박으로 읽을 수가 있다. 미국 패권은 결코 공고하지는 않다. 50개 주의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 국가 일체성은 힘의 기반이자 사회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동맹의 균열은 잠재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균열이 누적될 경우에 글로벌 질서의 다극화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다. 3장에서는 미국 달러 종말 논의를 4가지 차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외교 전략 변화와 영향권 축소 가능성, 둘째는 달러에 내재된 미국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의 퇴색 여부, 셋째는 미중 갈등 속 무역 정책과 대응 전략, 넷째는 채권시장 불확실성과 대체 자산의 부상이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통화 정책의 실험이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도 살펴보며 이어질 4장의 논의로 연결한다. 첫 번째는 신제국주의와 세계 3강대국.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은 서로 다른 전략과 자원을 바탕으로 영향권을 넓히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들의 경쟁과 협력은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세계 경제 구조와 문명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구상과 미중로 3극 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동과 발언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 영향권을 지배하는 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트럼프 개인의 비전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이 미국 의회와 사법부에서 공유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조야의 일부 인식을 대변한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 트럼프에게는 언제나 협상의 시기이지만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교섭할 기회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는 러시아와의 통상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다는 신호를 보내며 자신이 벌인 무역 전쟁의 여파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승리로 매듭짓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거래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거대한 상점이다. 이건 거대하고 아름다운 상점이고 모두가 그곳에서 쇼핑하고 싶어한다. 여기서 거대한 상점은 미국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중국이 동일한 비유가 될 수가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한 더 큰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일련의 행동과 발언은 세 강대국이 각자의 지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상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듯하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의 희귀. 트럼프는 19세기 제국주의로의 희귀를 꿈꾸는가? 그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며 파나마 문화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재확립하고 싶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서반구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는 동맹국을 비판하고 전 세계 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존재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하다. 물론 단순한 미끼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자주 강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칭송한다. 자신의 제국주의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통제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 접근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분할 점거를 인정하는 것은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이 추진했던 지역 분할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는 시진핑보다 푸틴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전화를 통한 접촉이나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터프트 대학교의 모니카 더피 토프트 교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지도자 모두 더 자유롭고 영광스러웠던 상상의 과거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향권 지배는 사라져가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영향권이라는 용어는 1884년부터 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래했다. 당시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공식 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본 이들, 특히 그의 일기 행정부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그의 말과 행동을 전략적 비전으로 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트럼프가 이민, 무역 문제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보였지만 세계 질서 전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일부 참모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반복하는 징후는 존재한다. 카네기 재단의 스티븐 베르트하임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트럼프가 미국의 영향권을 서반구에서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이후 시대의 영향권을 설정하는 것은 초강대국에게조차 결코 쉽지 않다. 2025년 4월 29일 캐나다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카니를 총리로 선출했다. 그의 자유당은 트럼프의 공격 직전까지 선거에서 패배 위기에 몰려 있었다. 덴마크의 그린란드 지도자들은 미국 지배를 거부했고 중국은 홍콩 기업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항만의 매각을 막았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서반구 지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참모들은 북극에서 파타고니아까지 영향력 확대를 멈추지 않았다. 2025년 5월 7일 카니 총리가 백악관에서 캐나다는 매물로 나온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절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낸다. 이 태도는 그의 멘토 로이 콘에게 배운 철학이다. 2025년 3월 J.D. 벤스 부통령은 그린란드 미국 기지를 방문해 트럼프의 영토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취임 후 2차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방문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징벌 수용소 설치에 동의했다. 그는 파나마 항만 문제에도 압박을 가했다. 루비오 상원의원 시절 서반구 집중은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에 필수적이며 지리적 근접성은 곧 영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와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 루비오는 외교관으로서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영향권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는 영향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국주의로의 기환.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은 사실상 영향권 개념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협상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조정하려고 하고 동시에 천연자원 통제권까지 확보하려 한다. 트럼프는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묵인하는 종전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기존 입장마저 처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종전안이 우크라이나가 독자적 힘만으로 러시아를 몰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하지만 트럼프가 푸틴을 칭송하고 나토에서의 미국 역할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유럽 국가들의 미국 신뢰에 약화라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대만과 아시아 안보 역시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대만을 비판하고 시진핑을 지켜 세웠다. 대만 관리들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중국과의 협상이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대만과 아시아 주둔 미군 문제까지 다루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대타협을 바란다면 최우선 과제는 대만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줄이고 인도 태평양 방위 구상 속에 나토식의 체계를 아시아에 구축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주둔 비용을 절감하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의 위협보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트럼프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매개로 한 정교한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은 친미 세력보다 친중 국가들이 늘어나며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디까지 방어에 나설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만약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방어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군비 경쟁과 동맹 재편이라는 지연된 내관이 될 수가 있다. 미국에게 대만이나 한국이 반드시 절대적 이해관계는 아닐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아시아 맹주로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은 서반구 지배만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겉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 이해관계라 하지만 속내는 대만 문제를 미국의 생존적 과제가 아닌 지역 분쟁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21세기 미국의 세계관은 거래주의를 넘어서 세력 분할 구상일 수가 있다. 즉 미국은 서반구, 러시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 태평양을 맡는 신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제법, 다자주의 질서에 반하는 조건으로 나토와 인도 태평양 안보 체계를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이근은 동맹의 재정의를 거쳐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